트럼프가 온다고 해서 옛날의 트럼프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한 번에 다 때려잡거든요. 관세 얘기했다가 방위비 분담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무역 압박했다가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압박했다가 이게 한 테이블에서 항상 같이 있더라고요. 이 국가 끝나면 다음 국가로 넘어가고 다음 국가 넘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세기는 센데 좀 빈틈이 많죠. 왜냐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완화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저는 그 전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게 오래갈 키워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일기 때 지난번 집권 시절에 너무 셌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플로우로 보시면은 트럼프가 최근까지 부상이 안 됐었고 트럼프가 과연 되겠어? 이미 바이든의 정책으로 모든 게 다 경제, 외교, 안보 정책들이 다 깔려 있고 그것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많은데 되겠어라는 안도감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슈가 되니까 이거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단기적인 어떤 금융시장 측면에서의 불안 발작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을 소위 얘기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왜 그러면 굳이 이렇게 부인하면서까지 얘기하느냐 그게 무시할 요인이냐 물론 대응은 하셔야죠. 이제 포트폴리오상 너무나 바이든의 정책에 많이 가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나 경제적인 스킴들은 좀 조정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트럼프가 온다고 해서 옛날의 트럼프가 아닙니다. 그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과거에도 그러면 어땠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두 포인트를 보면 사실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미국의 헤지펀드 일일의 수익을 쫓는 이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이 트레이드라는 이제 용어를 만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키워드가 되고 있지만 네. 이게 추세화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당장 반응하는 어떤 현상에 가까울 뿐 네, 앞으로 지속해서 벌어질 장기적인 네. 걸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네. 세밀하게 여기에 집착하는 네, 것보다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부분이 네, 네, 있었고 네. 앞으로는 비슷하게는 어떻게 네. 가고 다르게는 어떻게 갈지 이런 부분 오늘 네, 말씀해 네, 주신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주제를 보니까 가능성 커진 트럼프노믹스와 금융시장의 미래거든요. 네, 네. 일단은 과거부터 좀 돌아본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순차적으로 한번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세 가지를 포인트로 큰 틀에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요. 과거 임기 시절에 트럼프가 공약을 말 그대로 이행했던 거를 갖다가 키워드 가장 큰 카테고리 한 10개를 정도 뽑아보면요. 말 그대로 이행한 건 4개밖에 없습니다. 오, 그런가요? 네. 우리는 다 이슈화되고 그것이 언론에서 이제 대서특필이 되고 미국에서 이슈돼서 그게 한국 언론에 오니까 다 지나고 나면 사후 체크를 못 하게 돼요, 사실은. 세밀한 미국의 정책까지 어떻게 체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됐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이번에 11월에 중간 선거가 같이 치러집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한들 지난번 우리 중간선거 기억나시죠? 조지아주 같은 데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이 IRA를 상당 수준 거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조지아주에서 이미 공장이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EV 배터리 관련된 공장들이 어느 정도 지어져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거부하고 철폐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즉 지금은 물론 트럼프는 조정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신재생 IRA와 관련돼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미 판이 거의 4년 동안 깔려 있고 유권자들의 표가 일자리와 연결이 돼서 이미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그걸 완벽하게 트럼프 방식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긴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예전의 트럼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제 2선을 하게 되면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2선까지가 끝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마지막 2년 이제 남기고 나서 레임덕이 오곤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1선을 했을 때의 과거 17년, 21년도에 트럼프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모든 판을 바꾸겠지 하지만 2년 뒤를 생각해 보시면 당장 된다 하더라도 2년 후에는 또 다시 앞으로 8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의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정책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과거의 트럼프는 아닐 것이다. 마지막은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경제 신은 죽었다라는 책에서 이제 좀 큰 변화를 읽어야 된다라는 내용의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네. 예전에 강경파, 공화당 내 강경파가 초강경파가 지금처럼 세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초강경파 이분들이 이제 프리덤 코커스라는 분들이 그때는 서너 명, 뭐 몇 명 안 됐었어요. 소수, 굉장히 극소수였는데 의견은 개진하지만 중도나 보수가 그리고 트럼프가 너무나 크게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의견들을 되도록이면 따르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초강경파 분들이 10분 정도 되었고 이분들은 사실 티파티라고 하는 시민단체 운동 베이스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력합니다. 목소리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개 토론회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 시민자들의 그 지지가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10명인데 뭐 얼마나 세겠어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작은 정부, 돈을 적게 써라는 거에 굉장히 크게 포커싱 돼 있고 이분들의 힘이요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최근 근래 이제 22년이었나 23년 중이었나 그때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 끌어내렸잖아요. 이분들이 한 거예요. 요지는 뭐냐면 왜 돈줄이라고 했는데 민주당 협의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시한 이제 예산 컷은 안 하고 왜 거기랑 합의를 하고 와 쓰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걸 끌어내린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즉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포인트에서 첫 번째 주제로 다시 가서 그러면은 과거의 공약 이행을 한번 체크를 하나씩 해보자. 뭐 네. 이런. 그럼 일단 이행을 했는지 안 네. 했는지부터 한번 보죠. 의외로 네. 좀 이행을 안 한 부분들도 그쵸. 좀 있었다라고 네, 그러니까 하셨는데 볼게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했다, 이행한 거 그거를 카테고리 1번으로 삼고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파리 기후 협정은 바로 탈퇴했습니다. 대선 끝나고서 이제 당선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발표했어요.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이 나요. 되게 네. 인상적이었잖아요. 쉬운 거부터 한 네. 겁니다. 쉬운 거부터. 네. 쉽고 이거를 하면 되게 세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인 영향은 그쵸? 하나도 없고 그렇죠. 미국에. 그래서 네. 이걸 갖다가 액션 모드로서 이제 시행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수개월 이상 걸리긴 했는데 사법부 재구성, 보수의 판사들로 재구성을 하겠다. 연방 하원 법원 같은 경우도 200명 정도를 갖다가 보수파 의원들, 판사들로 다 재임명을 해버렸죠. 그 세 번째는 IS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 이게 이제 국제적 테러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쳐야 된다. 실제로 비핵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IS 당시 지도자가 이제 겁을 먹으시고 알아서 자살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이행했고요. 연방정부 규제 철폐는 이제 다양한 이제 기업 성장 요소를 갖다가 자꾸 이제 방해한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트럼프가 아니어도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할 수 있었던 정책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철폐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카테고리 이제 완벽하게 이행을 했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건 별로 없죠. 왜냐면은 이게 우리한테 크리티컬하거나 전 세계 경제 크리티컬한 건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자, 세금 감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에서는 과거의 공약에 35% 법인세를 원래 15%까지 낮춘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21%까지 낮추고 끝냈습니다. 개인소득세율도 낮춘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15%까지 낮춘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 의회 예산처에서 이거를 추정을 해보니까 15%까지 낮추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적자이지만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사실은 미국이 최근 평균 숫자를 보면 레인지가 한 -5, -7 여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90으로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공화당 의원들도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이건 수정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의견을 굽힌 거죠. 어느 정도 굽히면서 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약간 최근에 트럼프 리플레이션 얘기가 너무 한쪽에 치우친 이제 민주당 성향을 가진 학자분들이 너무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산수적인 해법으로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요,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세율을 정해요. 근데 주정부에서 그 세율을 기반으로 해서 누적 과세율을 또 다시 계산합니다. 재산세,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요. 그런데 개인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감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별로 다 누적 과세를 다 해보니까 토탈 해가지고 개인이 받는 실효 세율 자체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물론 중산층 계층 어느 정도 소득이 일정 수준 되는 분들은 1%포인트 정도는 낮아졌다고 해요. 사후 추정으로. 근데 이게 큰 효과는 발휘를 못했다. 즉 세금 감면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플레이션 쉽게 오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네. 여기는 조금 이제 수정 이행을 했는데 이거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군비 지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스탠스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군비 지출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리더십, 안보적 리더십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끔 하겠다. 이런 강력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표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실제로요. 오바마 때는 이 군비 지출 금액이 명목 금액으로만 보면요. 8천억 달러 정도 맥스를 씁니다. 근데 트럼프 때 보시면 완만하게 늘긴 늘어나죠. 근데 7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세게 했는데 실제 썼던 금액을 보면요. 오바마 때의 최고치보다는 못 미쳐요. 한 1천억 달러 못 미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은 세지만 이게 어느 정도 당 내에서의 서로 간의 어떤 약간의 이제 이견 차이 이런 거를 다 조정하다 보니까 막상 쓰는 금액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정책, 이제 관세 정책 하면은 이제 60% 매기겠다, 중국 관세에서는 60% 상품에 대해서 매기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관세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중국도 사실은 굉장히 경직이 됐었고 전 세계가 경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나프타라고 하는 미국 북미 지역의 그 무역 협정을 갖다 탈퇴를 해버리고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TPP를 또 탈퇴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위주로, 그러니까 미국 위주로 유리하게 다시 판을 짜서 재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실제 15%에서 시작했어요. 중국 관세를 15%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외교 안보 관련되는 이제 연구하는 연구위원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러보나 저러보나 트럼프는 사실 즉흥적이에요. 계산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고 즉흥적이에요. 정말 즉흥적이죠. 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트럼프는 그 당시에도 어쨌든 내수에서 감세를 하면은 내수 기업 투자가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늘고 그래서 내수는 좋아지고 그다음에 중국한테 관세를 세게 매기면 어쨌든 관세를 매기는 만큼 그 세입도 늘지만 중요한 건 무역 수지도 그래도 올바르게 개선이 돼서 무역 수지의 적자폭도 좀 좋아질 거다라는 계산이 일시적으로 아주 즉흥적으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지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17년도에 미국 경제가 이제 바로 이게 TCJA라는 건데 이제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 텍스컷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정책을 동시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나서 특히 텍스컷 관련되는 이제 요소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서 민간의 고정자본 투자 지출이 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점을 보시면요. 19년 1Q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정점을 조금 찍는 듯 하더니 여기서 피크를 찍고 더 이상 못 올라가다가 쭉 빠집니다. 근데 요 시기 19년 초, 19년 2분기 요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을 되살려 드리면요. 네. 무역 관세를 갖다가 엄청나게 매긴다 그러면서 5%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다가요. 이때 갑자기 미국 경제도 이 관세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다. 즉 중국 기업들한테 미국 기업이 의존하는 정도가 사실은 아직도 전통 제조업은 상당 수준이 있고 이게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당장 한 달에 한 5개씩 중국 기업한테 사오던 걸 갖다가 5개를 그렇게 갑자기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관세를 매기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숫자를 줄이게 되고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는 제조 가공을 하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덜 하게 된다는 것과 동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가 이때부터 이제 꺾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제도 이 관세 정책 때문에 결국 미국 기업도 피해를 보면서 경제가 슬로우 다운해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이때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 뭘 하냐면 트럼프가 자 이제 중국한테 얘기를 하죠. 딴 데 가지고 반덤핑 덤핑해가지고 물건 팔고 그랬는데 우리나라한테는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미국과 경쟁하는 시장에서 너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베껴가지고 싸게 팔았잖아.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해줄게, 좀 완화를 해줄게, 무역 관세를 갖다 완화를 해줄 테니까 그 물건, 그렇게 싸게 팔던 물건을 우리 거 베끼지 말고 팔지 마. 그리고 두 번째, 우리한테 파는 물건 더 싸게 팔아. 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제 관세, 무역 완화 협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트럼프가 먼저 주최를 했어요. 제의를 했어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그 뒤에는 사실은 이 세율을 갖다가 아주 세게 내리지는 않았지만 2%, 3%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좀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즉, 이 관세 정책이 부분적인 이행이었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게 하지 못했었고, 이번에 뭐 60% 관세 매기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막상 들어가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기업들의 반발도 장난이 아닐 거예요. 관세가 미국 전체 세수에서 한 3%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합치면 한 네. 60% 됩니다. 네. 그래서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20% 감면을 하면 네. 12%포인트의 세금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관세를 트럼프가 10%를 매기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충 메꿀 수 있으니까 15%가 돼 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되면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네. 그래서 긴축을 해야 되고 네. 이런 걱정이었잖아요. 네네. 숫자로는 대충 떨어지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FTA든 나프타든 뭐든 네. 다 나와가지고 일률적으로 세금을 15%를 매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세금을 이쪽에서 세금 이쪽은 낮추고 내수에서 낮추고 이쪽에서 걷어들이면 된다는 거는 네. 이쪽과 이쪽의 물량이 그대로 유지될 때예요. 네. 말 그대로 관세를 매기는데 수입하면서 관세를 어쨌든 상품을 수입하는데 관세를 매기면서 동일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짜리를 15%로 매기면서 여기서 5가 빠지는 거를 갖다 여기서 메꾸겠다. 네. 예를 들어서 단순 계산으로 하면 그건요 수익 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예요. 아주 산수학적인 기법이에요. 근데 앞서도 우리 보셨지만 투자 감소와 함께 그때 당시에 수익 금액 물량이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도 투자를 덜 하게 되고 동시에 수입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게 돼요. 원가 비용에 대한 그때부터 사실은 미국 경제 기업들이 어닝이 약간씩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산수학적은 모든 것이 평행하고 모든 것이 유지될 때 이쪽에 줄어든 세금을 이쪽에서 거둘 수 있다. 이쪽으로 5% 올린다. 이게 가능하지만 이쪽에서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생각했던 만큼 거두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떤 논리냐면 이렇게 법인세랑 소득세 원래 소득세가 사실 한 50% 되고요. 네네. 법인세가 10%라서 네. 만약 소득세를 진짜 많이 줄이면 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면은 네. 미국의 제조업의 기반이 없으니까 아무리 관세를 높여도 수입을 많이 하게 된다. 네. 그걸 가지고 써서 메꾸고 대신 돈을 덜 써서 채권을 뭐 이런 그림을 주장하는 게 이제 금리를 한번 띄웠던 이유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근데 덜 써서. 그거는 네. 결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인소득세율이 대략 이제 주정부별로 다른데 40%대 정도 최고는? 나와요. 네. 40%대 정도 나오는데 이들의 소비 지출의 내역을 보셔야 돼요. 관세로 매기는 건 상품이잖아요, 지금.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 소득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에 이제 어쨌든 상충돼서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건 상품적인 매기는데 실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대부분이 서비스업 쪽이었고 네. 그때 당시에 또 소비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은 뭐냐면 디지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거기서 쓰는 돈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단순 계산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어쨌든 소비가 늘면 제조업 기반이 좋아지고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리쇼링이 순환적으로 되겠다. 단순 계산을 했지만 막상 여기서 세율이 떨어지면서 돈이 들어가는 곳은 서비스 쪽하고 컨트롤 못했던 디지털. 그러니까 나중에 차후에 뭘 얘기하냐면 야 이거 디지털 세금 매겨야 되겠는데 라고 했는데 그거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보는 시각하고 현실의 경제의 로테이션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림돌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못 가면 국민적이던 기업이던 공화당 내부에서든 약간 이견이 자꾸 조성이 되면서 정책에
모멘트 드라이브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될 거야 했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받는 거죠. 본인조차도 이제 해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뒷부분은요, 아예 못한 겁니다. 오바마 케어 대비해서 오히려 이 비용이 의료 대책, 의료 보험에 들어서 그걸로 다시 지원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개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로 스탑이 돼버렸습니다. 스탑이 된 상태로 계속 토론하자 해놓고 표류하다가 이제 우리 코로나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경 장벽 같은 경우 이행이 안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세미나 장소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됐던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뺏고 좀 약간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뭐 테러든 뭐 마약이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완벽하게 막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새롭게 건설을 해서 완벽하게 이 국경 장벽을 건설해가지고 벽으로 다 막아버리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최초에는. 근데 이게 실제로 기존에 있던 원래의 그 길이를 보시면 194마일 정도였거든요. 근데 새롭게 건설한 건 3마일에 그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거를 민주당이 합의 안 해주니까 정부 이제 셧다운, 그러니까 우리 셧다운까지 들어갔고, 그 정부 폐쇄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특별 예산 긴급 그 자신의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발동을 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썼는데 사실은 194마일도 고칠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정 보완하고 다시 벽 쌓고 그러면서 193마일 원래 있던 거는 이제 그대로 좀 유지 보존을 잘 하고, 추가로 지은 건 이제 3마일 정도 짓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막고자 하는 거를 다 막고 끝낸 건 아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의 총합은 뭐냐면, 트럼프가 첫 번째는 과거에도 말을 세게 했지만 현실과 달라지는 괴리,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됐던 부분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수정하거나 이행하지 못했던 사례들도 상당 부분 있었고, 두 번째는 이번에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되면 공화당 내부의 그 분위기와 당세론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멘트나 자신의 힘이 그렇게 강력할 수는 없다. 네. 그런데 이 요소를 우리는 지금까지 상반기 내내 사실 이제 우리가 구글링을 해봐도 트럼프가 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퀘스천을 시리어스하게 아티클로 보거나 뭐 되게 심각하게 분석해 놓은 글을 못 봤었어요. 그만큼 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융시장 발작적인 요소로 보여진다. 뭐 이렇게. 당분간은 이렇게 어느 특정 기간 동안 반응했던 게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탄생한 배경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네네. 거고, 실제로 이행은 어떻게 됐었는지 과거에 네네.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라던가 어떤 네. 민심으로 인해서 수정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네. 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온전히 뭔가 반영을 시켜서 이행이 네.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고 나온 공약 가운데 이거는 본인의 노력과 최근의 의회 분위기, 민심을 봤을 때 이건 이행이 가능하겠네라고 보이는 범주의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뭐냐면, 설령 나중에 가서 출혈 경쟁, 그다음에 미국의 피해가 설령 온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관세는 또 한 번 높일 것 같아요. 많이 높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바이든의 여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바이든도 관세 정책을 시행을 해왔죠. 연속선상에서 시행을 해왔는데, 여론조사를 이렇게 뜯어보면요, 바이든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하향화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중국 못 잡는다예요.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피해, 그 다음에 결핍,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우리 건데 뺏어간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들은 너무 강력한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많이 컨트롤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은요 사실 시진핑 체제를 잘 구축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대만도 한번 건드리고 홍콩도 한번 건드려주고, 거기에다가
하지 않았어야 되는 많은 행동들과 외교적인 그 미국의 입장에서 결례를 많이 범했었고 거기에 자국의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EV 배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어쨌든 효율성을 완벽하게 마련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지표로만 보면은 약화되고 힘을 빠진 것 같지만 국가 내부적으로 보면요, 특히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중국에 대한 산업적인 요소, 외교적인 이제 정치력에 대한 요소를 컨트롤을 전혀 못하고 그들의 길대로 가게 만든 부분들이 어찌 보면 중국을 제대로 억압하고 불공정한 요소를 바로잡지 못했다라는 여론들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키워드는 본인이 할 수 있다는 키워드를 충분히 많이 강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할 것 같다. 이거는 이러나 저러나 공화당이 만약에 저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크게 반발은 안 할 것 같다. 의회 분위기상 그런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세율 인하죠. 이제 세율 인하인데 이거는 15%까지는 못 할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를 우리가 회고를 해보시면 이제 실효 세율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15%로 딱 낮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때의 예일런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이제 실효 세율 자체를 15%까지 낮출 테니까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도 다 낮추세요.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이 세율을 갖다가 이제 동시에 이제 낮춰야지 이 형평적인 논리가 형성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같이 낮춥시다라고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하고 다르게 예산을 뭐 부채 찍어서 그렇게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율 인하라는 게 재정에 특히 유럽 재정은 항상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동력이 좀 약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미국 지금 GDP 명목 부채가 지금 34조 달러 정도 되는데 민간 부채 다 합치면 거의 100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세율을 갖다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15%까지 완벽하게 낮추진 못할 것 같고 소폭이라도 낮추려는 이제 드라이브는 걸 것 같다. 그거는 이제 공화당에서도 큰 반발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소폭 낮추는데 그친다고 이제 자꾸 표현을 해드리는 거는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초강경파 이제 정부가 작은 일을 해야 되고 보수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집권했을 당시에 항상 이제 경제학자들한테 공격받았던 게 친경쟁주의, 친시장주의적인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격을 사실 혼자서 다 이겨내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세율을 소폭 인하하는 정도에 그치면서 말은 되게 세게 하는 그런 경향이 될 것 같은 추측, 그냥 시나리오 중에 하나. 네. 중국 쪽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2020년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네네.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됐을 때 뭔가 중국과 뭔가 될 줄 생각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빅테크를 죽일 거라고 이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의 4년을 지켜보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계속 때리고 빅테크는 손을 못 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웃긴 게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하니까 다시 또 빅테크를 때린다는 말이 나오고 오히려 중국은 뭐 돈을 주면 될 거라는 식으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네. 결국은 그때그때 주가의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 중에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예를 들어 대만한테도 돈 내면 지켜줄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냥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중국이든 대만이든 한국이든 지켜주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할 보세요? 수 있다는 게 조금 오히려 지금보다는 온화할 것이다. 온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낮게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제일 좋은 칩을 못 파는 건 맞지만 그보다 낮은 칩은 뭐 팔게 해준다든지 뭐 요런 식으로 그리고 대신 중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이 농산물도 많이 수입하거든요 미국 거를 네, 맞아요. 그걸 많이 사게 하고 뭐 브라질 거 못 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되는 방식이라면 자신이 지지층이 많은 이 중서부 쪽의 사람들을 좋게 해주는 방법을 쓸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전혀 해준 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 하나 덧붙이면요. 네. 비행기 부품 제일 많이 사거든요. 1등 중국이 제일 중국이 많이 사는 게 사죠. 그다음에 1등 네. 품목이 그거고 나머지는 이제
한 비중으로 보면 전체 비중을 10% 이렇게 해가지고 네. 농산물을 쫙 깔려요. 네. 대두도 사고. 네. 근데 그 비행기 많이 팔게 만드는 전략이 통하면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특히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은 뭐 전투기 쪽에 좀 더 국한이 돼 있긴 하지만 이 자체적으로 비행기 산업이 미국에서는 사실 제일 탑 산업이거든요. 수출 제일 많이 에너지 하거든요. 비행기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업들이 지금 보잉도 사실은 열의를 금치 못하고 있고, 만약에 그 큰 산업을 우리가 계속 사겠다, 바이어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좀 약간 스무딩 될 거예요. 상당히 많이 스무딩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산을 감히 저는 추측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트럼프 속안에 다 달려 있어요.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사실 방위비 분담의 이슈,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리가 이제 뭐 굳이 중국이 해충이라는 건 아니지만 해충이라고 표현을 만약에 한다면 트럼프는 한 번에 다 때려잡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지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타임리하게 보면 관세 얘기했다가 방위비 분담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무역 압박했다가 그다음 외교적으로 압박했다가 이게 한 테이블에서 항상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가 끝나면 다음 국가로 넘어가고 다음 국가 넘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세기는 센데 좀 빈틈이 많죠. 왜냐면 이번에만 잘 피하면 된다, 약간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바로 그 요소예요. 이번에만 방위비 분담이 실제로 미국한테 이득이 되고,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뭐 중국이 됐던 대만이 됐던 그 주변 국가들이 본인의 계산 하에서 이게 미국한테 이득이 됐다고 하면 중국을 또 세게 안 치고 갈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미국한테 돈이 되는 금액을 계산하고서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방위비 쪽하고 이 무역 관세는 항상 같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본인이 만족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감히 추측을 그 속을 못 들어가봤기 때문에 뭐 그거는 감히 완화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받을 걸 받으면 완화적으로 조금은 스무딩 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 중국을 훨씬 더 세게 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쪽을 세게 말하면 반대편에 대해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봤는데 네. 박사님도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또 경제에 관해서 논하고 또 네네. 투자에 관해서 논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셔야 좋을지 여기에 대한 조언도 한번 네.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경제 분석가이지만 감히 이제 더 전문가이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조언을 해드리자면요.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는 단기적 이슈이고, 만약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이제 300명의 대의원의 동의를 받아야지 정식 후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촉박하죠. 그래서 이분이 아직 된 것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분이 또 대두가 돼서 만약에 후보로 최종 선출이 돼서 이분이 캠페인 레이스에 달리게 되면요, 해리스 트레이드도 또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요. 벌써부터 슬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세 번째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말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취지 중에 세 번째 포인트가, 해리스는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되면 이제 2선까지 한다는 전제하에서 8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책의 측면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배터리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그 전에 정책 라인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바이든은 사실은 BBB 법안, 그러니까 미국의 더 나은 재건법 하에서 인프라와 이제 신재생 관련되는 투자 규모를 한 1조 5천억 달러로 예산으로 장기로 지출하겠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그 해리스 부통령은 그 안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10조 달러 정도는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신재생과 이 녹색 성장에 대한 그 프레임에 있어서는 바이든보다 더 강력해요. 즉 현재의 정책은 더 이어지면서도 그 폭과 규모는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거는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는 이제 미국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선 정책의 연속선상이라는 거, 근데 바이든보다 더 강력하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그 매력을 느끼고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메리트를 되게 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막 정서적으로 플리처상을 받은 기자분의 그 사진까지 올라가면서 귀에 피를 흘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됐지만, 이거는 판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그래서 물론 대비를 하거나 뭔가 위험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거는 저보다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경제적인 펀더멘탈 요소를 좀 봐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된다, 이 두 양반을 다 고려해봤을 때 거기에 중간 선거 결과라는 변수도 네, 그 좀 더 넣어서 변수까지도 하면 중간 어떻게 선거가 될까요? 아니라 이제 그 총선이죠. 중간 네네네. 선거는 네. 중간에 하는 거고 네, 대선 때 총선? 같이 하는 건 이제 네네네. 총선하고 주지사 선거를 같이 그렇죠. 합니다. 네. 그 선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유권자들한테 토론회를 하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인식에 많이 남았던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래 최첨단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했어요. AI와 그다음에 모든 시티 자체가 스마트하게 자동으로 다 작동이 되는 미래 최첨단 도시를 건설하겠다. 만약에 해리스 같은 경우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신재생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겠다. 이 두 가지 요소의 공통 분모를 보시면요, 사실 인프라 투자는 앞으로도 영속적으로 더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전선 관련되는 전력 관련되는 수요가 처음에 이제 최초에 이제 많이 올라섰던 거는 AI와 반도체에 대한 수요 때문이지만, 사실은 이걸 더 깊이 내려가 보면 인프라 투자가 교량, 다리, 뭐 여러 가지 건설,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전선의 전력에 대한 수요가 같이 동반해서 크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가 잘 되고 성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어느 누가 되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산업에서 뭐가 있을까 놓고 보면 화학산업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바이오 산업인데요. 두 분 다 사실은 약가 인하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이든도 약가에 대해서 그 약 종류별로 가이드를 내려놨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 트럼프는 약가 인하를 되게 좀 그 비체계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스타일처럼 이렇게 품목을 쫙 뽑아서 하면 되는데 말로써만 계속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은 둘 다 요구를 하는 이제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빅파마들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그동안 베스트인 클래스로 팔렸던 약들이 사실은 거의 다 특허 만료 시기가 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는데, 한 달에 제가 보고 직접 확인한 것만 한 달에 빅파마들이 벤처뿐만 아니라 기술 좋은 기업들을 15건 이상, 평균 15건 이상씩 M&A를 하더라고요. 근데 모건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도 보니까 대기현금이 4천억 달러 정도 있고, 그걸 가지고 빅파마들이 기술을 계속 사들이거나 M&A를 한다. 근데 그런 러브콜이 지금 한국으로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면은 연구만 하다가 나중에 거짓말, 뭐 이런 비신뢰성 있는 기업들도 많았지만, 실제 한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거의 10여 년간을 기술을 플랫폼화해서 자신의 플랫폼화된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더 좋은 약을 만드는데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게 요즘에 결실을 맺고 있는 시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빅파마들의 기술에 대한 니즈가 맞아떨어지니까 러브콜이 오고,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손에 4-5개 꽂거든요.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혜택과 앞으로 산업 변화에서 좋은 M&A 기회뿐만 아니라 미국 빅파마가 주도하는 어떤 성장할 수 있는 큰 어떤 협력 연구 같은 것들, 아니면 상품화에 대한 것들을 기회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빅파마에 대한 이제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플랫폼화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 1부에서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1부는요, 유신익 KB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